배가 낸 세금으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총선 날입니다. 사실 정치권을 보면서 제 피 같은 세금이 아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 세금으로 월급 주는 사람들이니까요. 세금으로 국회의원 월급만 주는 게 아니죠. 나라 살림을 다 합니다. 얼마나 세금이 중요합니까? 오늘 생생초대석에서는 이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금 수업의 저자 장제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내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일꾼은 국회의원이다라는 저의 당당한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실 당연한 말씀이라 네. 특별한 소감을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요. 네. 그 질문에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은 이 국회의원이 세금을 받는 그런 일꾼이라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이제 한 명이 시민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한 명의 시민으로서 다른 시민과 평등하고 소탈한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서민적인 소탈함이 있는 어떤 그런 정치인이 뭐 특별한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원은 그 급여를 세금으로 받기 때문에 분명 어떤 독특함들은 존재는 해요. 권력에 가까워서 뭐 청렴해야 한다든지 그다음에 국민을 대할 때 겸손해야 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들이 존재는 하는데요. 이런 소양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 그럼 그 국회의원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모두가 부정부패 저지르면 안 되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모두가 다른 타인을 대할 때 서로 존중을 하고 겸손해야 하죠. 즉 국회의원이 한 명의 시민으로서 평등하게 모든 국민과 평등하고 그런 소탈한 관계를 맺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겠다. 맞습니다.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당당하게 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말한 의미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한 명의 시민이라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네. 굉장히 대단한 특권층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저의 비난이었고요. 그리고 내일 총선이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을 듣는 지금 유세를 나가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후보들이 있다면 우리가 세금 주고 부리는 일꾼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네네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세금 수업의 저자 장제우 작가님과 함께 세금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오늘 책 선물이 아주 풍성합니다. 여러분 또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몇 분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몇 분 선정해서 이 세금 수업이라는 책을 작가님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자, 국회의원 이야기도 했지만 특히 이 코로나19 같은 재난 가운데에서 이 세금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부분 정책들로 나오는 것들은 세금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작가님이 청취자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 세금에 대한 정의, 의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질문은 좀 답변이 조금 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세금의 의미는 싫은 거죠. 우리는 세금 싫어요. 돈을 내야 별로 되니까. 유쾌하지 않은 것이고 유쾌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의무 강제사항인 것이죠. 분명히 또 역사적으로는 이게 수탈이 수단이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또 이제 근현대 복지국가가 성장을 하면서는 조금 다른 의미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들이 세금에 생겨나게 되죠. 우리 당장 코로나 사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요. 한국이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잖아요. 방역 조치에서.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진단키트를 만드는 데 방역당국이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방역당국이 주도를 해서 민간업체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진단키트가 아주 단시간에 빨리 나올 수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세금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작년 이맘때 저희 생각해보면요. 강원도에 정말 엄청난 산불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예요. 그때 전국에서 소방관들과 시설들이 몰려들어서 엄청난 역대급의 산불을 굉장히 조기에 진압을 했죠. 이거 소방 인프라, 도로 인프라 우리가 다 세금으로 완비해놨기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렇게 세금이 우리 삶의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세금이. 복지 측면을 보게 되면은 제가 아무래도 복지 측면에 집중해서 세금의 의미를 좀 고찰을 했으니까 일단은 저는 이게 생활의 지혜라는 의미를 붙이고 싶어요. 네, 생활의 굉장히 지혜. 좋은 소비 습관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소비 습관. 우리 아주 쉬운 예로는 의료가 있겠죠. 우리 건강보험 미국하고 많이 비교하잖아요. 미국처럼 하게 되면 공공이 하지 않고 민간이 좀 알아서 하도록 두면은 네. 이 의료 가격이 얼마나 치솟는가 우리 많이 직관적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을 통해서 의료비를 지출하고 이러면 굉장히
가격이 내려가는구나. 우리 이걸 많이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이번에 특히 경험했죠. 예. 네. 그리고 보육이나 요양 같은 것도 마찬가지 원리거든요. 이게 민간에서 할 때보다 국가를 통해서 이 이용료를 보육이나 요양 같은 서비스의 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면 역시 가격 인하가 가능해져요. 첫 번째는 국가는 이득을 남기지 않거든요. 네. 민간 부분과 달리 이득을 남기지 않아요. 여기에서 가격 인하가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민간 업체들은 작은 업체들 막 전국에 이렇게 산별이 있거든요. 네. 뭐 요양원이라든지 뭐 보육원 이런 게 작은 업체들이 막 산별했는데 국가는 이걸 전국적으로 체인화를 해요. 여기서 구매의 경제가 발생을 해요. 이렇게 해서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는 일종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어떤 제한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한테 이득을 줄 수 있고 이래서 생활의 지혜다.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금 생활의 지혜라고 표현해 주셨고, 그리고 복지의 관점에서 이 세금을 좀 풀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 작가님 뭐라고 쓰셨냐면, 세금과 복지의 선진국이란 사회 구조적으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서로 긴밀한 도움을 주고받는 연대적 관계로 맺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라고 쓰셨어요. 네. 저는 이 대목이 참 좋았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금이 한 명 한 명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데에 쓰여진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만 쓰여진다면 네.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국 사례를 좀 알아보죠. 네. 스웨덴 사례를 쓰셨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1990년대에 스웨덴에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네. 오히려 이 먹고 살기 어려운 이때에 복지를 위한 세금 증세에 네. 굉장히 찬성 여론이 높았다고요. 네네네. 스웨덴의 그 90년대 경제 얘기라는 것은 OECD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손꼽히는 커다란 경제이거든요. 네. 뭐 실업자 수만 따져봐도 한국보다 2배를 넘어가요. 엄청난 경제이겠죠. 성장률도 마이너스 성장률이 뭐 3년 연속으로 지속이 되고 엄청난 경제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스웨덴 국민도 은행 가서 줄 섰어요. 돈 찾으려고. 아하. 우리 망하는구나. 걱정하면서.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일단 충격을 받고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복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엄청난 복지가. 숫자로 따져보면은 OECD 역사상으로도 전무후무한 수준의 복지를 해요. 지금 한국보다 3.5배 정도의 복지를 해요. 지금 한국의 복지 수준보다 3.5배의 복지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예를 들어 복지 100조를 쓴다면 350조를 썼다는 거죠. 근데 그 경제 위기 가운데요. 예, 경제 위기 네. 가운데. 물론 재정 적자가 크게 발생을 했죠. 그런데 재정 적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시기에는. 국민의 삶을 지탱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러니까요. 문제가 달렸으니까요. 예.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때 오히려 자살률도 떨어지고 출산율은 2년 동안 2점대도 기록했어요. 예, 자살률은 하락하고 출산율도 2년 동안에는 2점대까지도 되게 높은 출산율도 기록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강력한 복지 체험을 복지가 사실 제일 필요한 순간은 경제이기 때니까 하고 나니까 이 세금 부담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들은 80년대서부터 계속 장기적인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똑같은 질문으로. 그러면 이게 계속 높아요. 예, 한국에서도 그런 지금 코로나 위기가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이때 굉장히 큰 재정 적자를 통해서 큰 도움이 국민에게 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금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생각도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세금이 적절하게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거를 국민들이 좀 본다면 네. 세금 그 증세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얘기들을 네. 하지 않을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 증세 진짜 싫어하고 네. 정치권도 눈치 엄청 보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국이 좀 심하긴 한데요. 미국 같은 나라도 굉장히 심하고, 예. 이유는 사실 우리가 다들 알잖아요. 사실 알죠. 예. 뭔데요? 일단 정치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세금 낼 생각 안 들잖아요. 저렇게 막말하고, 네. 그 국회에서 논다 그러고 싸움한다 그러면 세금 낼 생각도 안 들죠. 그 다음에 통계적으로는 한국이 복지 세출이 작아요. 복지 세출이 굉장히 작은 나라. 그냥 절대 규모도 작지만 세금에 대비한 복지 세출도 작은 나라. 왜냐면 한국은 아직 경제 성장의 단계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인프라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국방비도 어떤
여건상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여건상 좀 써야 되고 이래서 복지 시스템이 작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생활에서 세금의 효용성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낸 만큼 내가 효용 가치를 못 느끼는 거죠. 그게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다음엔 제가 또 하나 지목하고 싶은 게 세금이 잘 거치지 않는다는 불만도 굉장히 강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투명하게? 그냥 투명성도 공정하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인식조사를 납세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잘 내고 있는데 남들은 잘 안 내고 있어. 이게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게 인식일 뿐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직장인은 그냥 세금이 떼지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나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뭐 정직하게 안 낼 수도 있습니까? 통계를 보자면은 자영업자의 실효세율이 월급쟁이 유리지역에 관한 월급쟁이보다 실효세율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큰 통계상이고 세부적으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가 분명히 발생하겠죠. 분명히 발생하겠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나는 잘 내는데 남들은 잘 안 내고 있어라는 생각을 거의 국민 다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다수가. 네. 근데 이건 가만 뒤집어 생각하면은 그럼 모두가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는 뜻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거 왜 나만 내야 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성찰할 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잘 안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이 보기엔 당신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제대로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세금 쓰이는 거에 대해서 신뢰가 일단 국민들이 좀 없다는 거. 그게 굉장한 조세 저항의 원인일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원인이 존재를 하고요. 근데 다음 질문 제가 이 세금 세럼 책을 쓰면서 살펴본 여론조사가 관련된 살펴본 여론조사 수백 개거든요. 2004년서부터 관련된 여론조사, 인식조사를 수백 개를 살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세저항이 거센 가장 큰 원인은 희망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세금을 더 내면은 어떤 세상이 펼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희망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작가님 책에 세금은 비정한 사회를 넘어선 위대하고도 평범한 도구라는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세금이 그렇게 쓰여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위대하고도 평범한 도구인 세금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디에 가장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일단 우리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서 봐야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소득 지원 시급하죠. 지금 일자리가 일자리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도 그렇고 일자리 굉장히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 지원 굉장히 시급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진정이 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세계 경제는 굉장히 한동안 침체를 할 것이고요. 이러면 저희가 국내적으로 경제를 회복시켜야죠. 한국 무역이 중심인 나라인데 그게 좀 어려울 테니 국내적으로 저희가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인프라 투자거든요. 우리가 흔히 토건사회라고 좀 욕도 많이 하는 그런 인프라 투자가 실제로 저희가 2008년 때 세계 금융위기 때 성장률이 곤두박질 쳤죠. 다른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로. 그런데 바로 2009년에 한국이 OECD 3위의 성장률을 기록을 해요. 그 원인은? 엄청나게 높은 성장률인데요. 그 원인이 토건사업만은 아닐 것인데요. 토건사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갖고 오게 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세금은 일자리를 잃은 곳에 긴급하게 지원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 투자, 특히 토건사업 쪽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 더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면 저희가 이제 보편증세, 복제 이런 데 신경을 써야죠. 네. 자, 내일이 총선입니다. 지금 총선에 나온 세금 이슈들이 좀 많아요. 일단 종부세 관련한 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참, 종부세는 복지 발전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종부세는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심하지만 쓸데없는 세금입니다. 쓸데없는 종부세 가지고 복지를 하는 나라가 있느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로 복지를 잘하는 나라가 있는데 단 한 나라도 없고요. 근데 세금을 복지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복지 관점과 집값 관점인데요. 한국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게 보유세, 법인세, 부유세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보유세나 법인세나 부유세나 이런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잘하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이 사실 하나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네.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총선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이건 복지 관점이고요. 이건 복지 네. 관점이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종부세가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걸로 복지하는 주장도 있긴 한데 집값과 연관이 깊지 않느냐. 그런데 통계적 연관성은 국제비교상에 별로 없고요. 종부세가 집값에 종부세나 보유세가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국제비교상 집값 상승을 보게 되면 나오지만 국내적으로도 노무현 정권 때 집값 상승률, 이명박 정권 때 집값 상승률 보면 노무현 정권 때가 더 높았고 이명박 정권 때가 더 낮았잖아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네. 이명박 정권 때 종부세를 낮췄는데 그럼 집값이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종부세가 집값에 미친 영향이 그렇게 클 것이냐. 물론 이명박 정권 때는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집값이 낮아지는 게 제일 큰데 그만큼 종부세가 집값에 미친 영향이 작다는 반증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종부세, 법인세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본질하고 상관없는 거다. 네. 다른 사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최소한 같아요. 복지 발전을 원한다면 종부세 걷어서 보유세 걷어서 복지합시다. 이건 정말 안 된다. 정치인들 그러면 안 된다. 굳이 그렇게 얘기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복지할 수 있는 세금 개발에 더 정부가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 시간이 얼마 없는 게 너무 한스럽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사실 우리가 외국의 사례도 보고 세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완벽하게 적용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 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뭐 세금 개혁이라든지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정치인들이 말을 할 때 저희가 보통 부자증세를 많많이 얘기하는데요. 부자증세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여론에서도 지지 높고. 대신에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부자증세만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아직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사실은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예.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금 수업의 저자 장재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선거날입니다. 저는 쉬고요. 다음 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